지금 안 그래도 달러 패권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수치로 나오고 있잖아요. 달러가 금 아래로 내려간 거는 30년 만에 최초라고 합니다. 석유를 달러로 사지 않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 남아있는 건 이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 시위가 이번에 왜 이렇게 컸느냐는 탈레반이 대표적이죠. 여성들을 억압하고 온갖 인권 탄압이 있고 유물들을 파괴하고 IS부터 시작해서 그런 근본주의자들이요. 단순히 군사력으로 패퇴한 것뿐만 아니라 지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명확해졌거든요. 탈레반 보십시오. 인권 탄압부터 이해하지 못할 짓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려는 의도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그리고 이란을 그동안 어떻게 제재를 했었나요? 이란을 공격한다라는 건요. 사실 미국은 오랜 기간 이란을 제재해 왔습니다. 이란이 팔레비 왕조가 무너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미국이 이란을 압박해 온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근데 이번은 저는 약간은 다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조금 더 거대한 이 판을 보고 말을 하면요. 지금 안 그래도 달러 패권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수치로 나오고 있잖아요. 중앙은행들이 가진 게 달러가 금 아래로 내려간 거는 30년 만에 최초라고 합니다. 그럼 미국 입장에서, 패권국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는 건 군사력과 달러 패권인데 그중 달러 패권이 흔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얘기도 하는데 달러 패권이 어떻게 부상했나를 보면요. 달러 패권이 부상한 건 페트로달러입니다. 모든 석유를 달러로 사기 시작하면서 달러가 전 세계적인 패권을 유지하게 된 건데 지금 석유를 달러로 사지 않는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이란, 베네수엘라였거든요. 그러면 좀 이거 달러 패권을 지키는 측면에서 이란 공격이나 이란 압박을 좀 더 들여다보자면요. 베네수엘라는 지금 해결을 했습니다. 남아있는 건 이란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요. 전쟁이 끝나면 언제든 중국이 아닌 미국 편에 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러시아는 계속 중국을 견제해오는 입장이고 둘은 약간 계약관계 같은 그런 사이거든요. 동맹이라기보다는요. 그래서 결국 이란만 해결된다면 미국은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달러 패권에 다시 한번 부스터를 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달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힘이 약해지고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힘이 낮아지는 과정에서도 그 달러 패권의 연장 가능성은 훨씬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이 달러 힘의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도 미국의 이란 압박을 볼 수 있고 지금 이란 정권이 하메이니 정권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역대 그 언제보다도 위험하고 지금 그 이란 내부의 경제 문제로 인한 봉기도 가속화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아마 지금이 가장 절호의 찬스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연초부터 미국이 분주하게 전쟁과 영토 갈등을 만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거는 사실 연초부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어제 다른 방송 가서도 이런 말을 했는데 미국은 지금 질서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강아지들끼리도 다시 풀어놓으면 서열 전쟁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시기를 21세기의 이 시기를 지금 미중 패권 경쟁 시대라고 하고 트럼프 1기 시대 때는 이 시대를 열강 경쟁의 시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레이트 파워 컴퍼티션 이게 19세기에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을 생각하면 세계 열강들이 몰려와서 자기들의 이권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지금 다시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미국이 슈퍼파워지만 과거와 같은 압도적인 슈퍼파워는 아니다라는 생각에 중국이 부상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경제적으로는 안 되지만 거대한 땅덩이와 군사력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는 거고 유럽도 유럽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 가고 있을 때 미국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다시 열강들이 서니까 그럼 그중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서 구축, 이제 서열 경쟁에서 미국이 확실하게 보여주겠다라는 걸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니들 알아서 잘 경쟁하는 것 좋다 이거야. 우리도 이제 너희들의 일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 우리 힘도 과거 같지 않고 그렇게 했다가 우리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라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고요. 그때 그러면 우리 질서 안에서 우리 거를 건드리지 마라 라고 하는 게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대륙, 그 서방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서방구 안에 그린란드가 포함되어 있다는 게 또 미국의 판단인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영토 갈등이라기보다는 서열 정리,
그다음에 자신의 영역을 이제 명확하게 해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과거와 같은 이념과 도덕의 시대가 아니라 동물의 세계와 같은, 강아지들의 세계와 같은 약육강식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서열의 시대가 다시 한번 힘의 시대가 다시 도래한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영역 표시를 하고, 명확한 영역 표시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질서를 다시 잡는 그런 시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이란 시위가 사상 첫 쿠데타 신호라는 표현까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란 시위가 이번에 왜 이렇게 컸느냐는 지금 중동 지역의 종교 근본주의가 어떻게 변해왔나를 좀 살펴보면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2000년대 초반이나 9.11 사태 이후에 보면 뭐 농담으로도 뭐 알라후 아크바르라 그러면서 우리가 막 놀리고 그랬잖아요. 어떤 종교 근본주의를 놀리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이슬람 근본주의가 중동에 팽배했었습니다. 탈레반이 대표적이죠. 뭐 여성들을 억압하고 온갖 인권 탄압이 있고 불교 유물들을 파괴하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잘 살펴보자고요. 그런 IS부터 시작해서 그런 근본주의자들이요, 단순히 군사력으로 패퇴한 것뿐만 아니라 지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왜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이 지난 20년간 명확해졌거든요. 이란도 명확해진 겁니다. 탈레반 보십시오. 과거 탈레반이 그 난리를 치고 사실 인권 탄압부터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해하지 못할 짓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런 탈레반이 상당히 어떤 근본주의자들한테 대한 지원을 끊었습니다. 시리아 보십시오. 시리아가 지금 반군이 점령해가지고 알카에다의 후신들이 만든 시리아 정부지만 여성을 정부에 들이고요, 각종 경제 개발 조치를 내놓고 미국과 손잡고, 과거와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근본주의 세력들이 바뀐 거죠. 뭐 예를 들자면 한국과도 뭐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예를 들자면 과거 80년대 운동권들의 생각이 90년대 그 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지금 그런 근본주의 세력들이 무너지는 와중에서 지금 그에 대한 아주 큰 또 다른 결과로, 그리고 경제가 서방의 제재로 인한 이란 경제가 무너지면서 그 결과로 이렇게 이란의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거다. 이거는 근본적으로 신정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어떤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이 실패할 수도 있고 하지만 신정체제가 과연 오래 갈까? 현 상황에서 신정체제 자체가 변한다거나 아니면 쿠데타가 일어난다거나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일어난다거나 라고 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찌됐든 신정체제는 좀 변해갈 수밖에 없는 토대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0년 만에 화폐 가치가 44배 폭락한 상황을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그건 명확합니다. 서방의 제재가 이제 과거에도 계속 되어 왔지만 지금 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왜냐? 이제 이란의 우군들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금방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으로 있던 어떤 신정체제나 어떤 근본주의, 이슬람 근본주의가 힘을 잃어가는 것도 큰 거고요. 지금 남아있는 이란의 우방이라고 한 데가 이제 몇 군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시리아에도요. 이란 안 그래도 상황이 안 좋은데 시리아의 과거 아사드 정권에 이란이 굉장히 많은 돈, 우리 돈 한 7, 8조 정도를 빌려줬을 거예요. 그거 다 떼었어요. 아마 안 갚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요. 이란의 굉장한 우방이었고 이란과 거래를 통해서 이란이 거기서 얻는 수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에도 아마 10억 불, 20억 불 몇 조 떼었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점점 더 고립되어 가고 있는 거죠. 이란의 뭐 8, 90%의 원유가 중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는 건데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없으면 이란은 뭐 어떤 경제적인 토대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어떤 이란이라는 진영, 이란이라는 국가의 고립감을 보여주는 거고, 이 고립감이 언제보다도 크다는 것이 그 화폐 가치에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란을 견제하는 것과 중국 문제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미국은 전통적으로요, 에너지와 금융을 결합해서 패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금융은 뭐 지금 뭐 코인이나 이런 면에서 뭐 아직까지 크게 흔들리지 않고요. 달러 패권이, 달러의 힘은 약해지지만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로 보완해 가고 있는 면이 있고요. 에너지에 있어서 이제 미국이 패권을 유지하고 있는데, 중국의 가장 약한 점이 뭡니까? 바로 에너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태양광이나 신재생 사업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는 거고요. 중국이 이란이나 이런 데 원유를 몰래 들어오고 있는 것도
본인들의 에너지에 대한 불리함 때문입니다. 특히 원유에 대해서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수입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지금 원유 가격이 과거에는 이제 경기 침체다라고 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원유 가격이 WTI 기준으로 $50대 초반까지 내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그때 전문가들의 분석이 뭐였냐면 중국이 아니었으면 $50대도 깨졌다는 거였어요. 지금 중국은 자신들이 사들이는 원유의 10%를 무조건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벌써 몇 년째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의 석유 저장고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건 자신들의 가장 큰 약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고 이란 원유마저 자기들을 컨트롤하에 둔다면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최고의 카드를 하나 쥐게 되는 거죠. 베네수엘라를 뺏었고요. 이란을 뺏으면 다음 남아있는 건 러시아 하나입니다. 근데 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트럼프가 어떻게 식으로든 끝나게 만든다면 러시아 문제도 끝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국 입장에서는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위협감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이란 사태가 중국 천안문 사태와 어떻게 비교되나요? 저는 그 조금 중국 그 천안문 사태와는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안문 사태가 그 유혈 사태 이후에도 중국이 그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중국 공산당이 경제를 어마무시하게 성장시켰기 때문이죠. 사실 1990년대 뭐 타임즈나 뭐나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중국은 민주화될 것이다. 경제가 성장하면 민주화될 수밖에 없다. 인터넷이 열리면 민주화될 수밖에 없다.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인터넷 개방하고 이런 조건을 다 걸어서 중국을 WTO에 가입시킵니다. 이유가 뭐냐? 경제가 성장하고 인터넷이 열리면 중국도 민중에 의해서 민주화가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봤어요. 근데 중국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인터넷도 통제할 수 있게 됐고 민중의 불만은 압도적인 경제 성장률로 막아세운 거죠. 중국은 아예 다른 나라였습니다. 이래서 중국 공산당이 무서운 거고 개인적으로 유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 체제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요. 이란은 신정 체제라는 아주 불합리한 체제, 그리고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게 없고 어떤 시장으로 힘을 통해서 어떤 체제를 지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중국과는 좀 다른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좀 잔인한 유혈 사태가 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미군 내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면서 주한미군이 감축이나 철수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인가요? 저는 주한미군의 철수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 시점에서요. 그렇지만 감축은 뭐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군 입장에서 한반도에 군대를 많이 박아 놓으면요. 뭐 대만 유사시나 이럴 때 움직이기가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은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봤듯이 드론의 시대고 하기 때문에 군대를 많이 분산해 놔야 됩니다. 한 군데 넣어 놓으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의 동아시아에서 가장 큰 위험지대는 아마 대만일 겁니다. 대만 유사시에 한국에서 배 타고 증원군이 가면 아마도 전부 다 물고기밥이 될 겁니다. 중국의 미사일을 피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28,500명이라는 숫자를 지키고 싶지만 그게 안 되는 건 지금 국제사회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각국의 이제 어떤 무기나 이런 상황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불안합니다만 어쩔 수 없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철수는 쉽지가 않겠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 지도를 보면 제가 뭐 이 방송에서 여러 차례 말을 했는데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전투기로 1시간 거리입니다. 그 뭐 군산 공군기지, 오산 공군기지 이런 데서 날아가면 금방이죠. 이렇게 중요한 기지를 특히 대중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미국이 포기할 리가 없고요. 뭐 미국 합참의장, 전직 합참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늘 하는 게 주한미군은 중국의 턱 밑에 비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완전 철수는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이제 조금 감축이나 어떤 계속 한국이 지금도 그렇지만 스트라이크 여단이라고 계속 순환 배치되잖아요. 28,500명이라고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도 그 훨씬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환 배치되는 중에 빈 시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도 아마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요. 숫자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떻게 협상을 잘해서 이분들이 좀 남아 있도록 할 수 있는지라고 하는 게 앞으로 이제 남은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군 내부에서 하나와 군함 건조를 통해 한미 동맹이 격상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원래 미국은 군함을 자국 조선세에서 자국의 기술로만 만들게 해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거기서 군함을 만든다는 건요,
굉장히 상징적인 일이고 다른 나라에 사실은 미국이 맡기지 않죠. 미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다른 나라에서 대사관을 지을 때요. 벽돌 하나까지 검수하는 나라입니다. 대사관에 들어가는 벽돌도요. 그냥 막 사오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공수받거나 아니면 사더라도 일일이 그 안에 무슨 녹음기나 어떤 도청기가 있을지 하나 검사하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군함 하나 만드는데 그 안에 누군가 몰래 이렇게 폭탄이나 뭐 이런 거 하나 그 큰 군함 어디 볼트 조각 옆에 하나 몇 개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안 들키게 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가서 만들 수 있고 더군다나 한국 기술자들이 거기 지금 가서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거는 그만큼 한국을 신뢰한다라는 뜻이고 신뢰하는 동맹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조선소를 통해서 마스가라고 하죠. 이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거는 그만큼 이 동맹 관계가 돈독해졌고 우리 기술력이나 입장에 대해서 더 믿어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캐나다 서부를 중심으로 커지는 분리 에너지 불만을 활용해 트럼프가 영향력 확대나 51번째 주를 구상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알부타 주에서 일부 그런 의견이 있고 여론조사 보면 한 30%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30%, 20%. 근데 뭐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가 뭐 어떤 주가 독립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히 30% 단순 과반이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자면 뭐 북아일랜드 같은 데도 보십시오. 뭐 그래도 영국에서 독립하지 않은 여론 높아도 잘 못하고 있고요. 그런 건 이렇게 독립하려면 한 7, 80%는 돼야 어느 정도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남은 20%가 또 안 된다면서 그 중에 일부는 캐나다에 남겠다고 또 나설 수 있고 이게 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어찌됐든 그런 문제들이 있고 그런 부분은 트럼프의 어떤 프로파간다가 캐나다에 침투되고 이런데 굉장히 좋은 효과를 발휘하겠죠. 협상 칩으로는 사용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똑같은 문제로 보면 항상 미국이 예전부터 고민했던 건 뭐냐면 텍사스가 독립하지 않을까라는 게 미국이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습니다. 텍사스는 좀 정체성이 다르고 텍사스만의 어떤 자부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나 이럴 때 뭐 오바마 정부나 이렇게 탄소 배출하는 뭐 업종에 대해서 뭐 압박하고 할 때 그럴 때마다 나오는 것이 이러다 자꾸 너희 이러면 텍사스 독립한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도 많았거든요. 아니면 그 정도 수준으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틀 안에서 제가 보는 거는 전체적인 북아메리카의 틀 안에서 트럼프가 온갖 소동을 일으키고 있지만 트럼프의 아젠다가 점점 더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 엘바타의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그 전체적인 북미의 정치적 지형도를 바꾸고 나중에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구상하는 아니 사실은 미국이 구상하는 그 서방구 전략에 점점 맞아 들어가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캐나다 51번째 주 발언과 그린란드 구상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캐나다, 덴마크, 나토는 어떤 대응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뭐 사실 캐나다, 덴마크, 나토는 대응 카드가 없죠. 그리고 사실 뭐 여론에 기대는 거고 미국 여론도 그 그린란드를 저 동맹이 반대하는데 무리하게 합병시키는 건 미국 여론도 아마 반대를 많이 할 겁니다. 여론조사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 유럽 국가들이 반격할 건 카드는 마땅치 않고 지금 뭐 반격한다는 게는 이제 무역 문제를 가지고 대응 조치, 무역 바축코포라고 불리는 자신들만의 반무역 대응 조치를 해서 백몇십 조의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상황이 아주 악화돼서 관세를 매긴다면 저는 유럽은 백몇십 조 같이 그렇게 막 크게 매기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마도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유럽이 한다면 트럼프 지지층을 노린 타겟 관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요. 그걸 더 높이겠죠. 예를 들자면요. 미국산 럼주, 미국산 농산물, 쇠고기 이런 거 등등에 대한 아주 고율의 관세를 매기면 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입니다. 그리고 뭐 원유 수입하는 것도 지금 뭐 그 러시아에서 수입을 끊으면서 미국산 수입을 많이 늘렸는데 그 수입을 또 다시 중동이나 이런 데로 돌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신들이 찾아 나갈 수 있죠. 그래서 트럼프 지지층들을 가장 아프게 만드는 그런 관세를 매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한다면 유럽도 지금 경제도 안 좋고 힘든 상황에서 서로 힘이 들기 때문에 아마도 저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숙청된 장유샤가 대만 침공을 반대하던 군부 핵심이었고 시진핑 침공 노선과의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장유사나 중국 정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이걸 잠깐 미국에 대입을 해보면요. 미국에서도요. 외교를 하는 국무부와 실제로 군인을 움직이는 국방부가 있잖아요. 요즘 뭐 전쟁부라고 합니다만
국방부가 있으면 누가 더 강성일까요?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 국무부, 외교관들이 더 강성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은 전쟁하기 싫어합니다. 왜냐? 전쟁을 겪고 특히 미군들은 전쟁하기 싫어해요. 왜? 가장 강한 군대라고 하지만 가장 전쟁하기 싫어하는 군대가 미군입니다. 왜냐하면 늘 죽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자기 동료들이 죽고 이런 거를 미군들은 진짜로 현장에서 늘 보기 때문에 미군들은 전쟁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똑같이 중국을 보면요.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시진핑 주석은 대만을 침공해서 대만을 먹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장유샤는 월남전에서도 싸운 전쟁 영웅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자신들이 점령하지 못한 고지나 어떤 지역을 장유샤가 가서 점령하면서 굉장히 전쟁 영웅으로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유샤가 늘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면 너 주변에서 옆에서 누구 죽는 거 봤어? 이런 식으로 늘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장유샤는 대만 침공에 대해서 알려지기로 소극적이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치른 군인들은 전쟁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게 뭐 전쟁 광이 아닌 이상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신중하게 되겠죠. 우리가 이 희생을 하면서 저 대만 땅을 먹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자. 우리가 때를 만드는 게 아니라 때가 올 때 움직여야 된다는 게 아마 군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일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의 갈등은 늘 있어 왔을 겁니다. 저는 뭐 그런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뭐 유튜브나 어디 좀 중심으로 약간 음모론적인 시각에서 장유샤가 시진핑을 뭐 권력에서 압도하고 군부에서 시진핑이 사실상 실각됐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국내 정보기관의 판단도 그렇고 국내 기관 그리고 미국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시진핑의 권력은 공고하다라는 식으로 계속 보고가 올라갔고 이게 뭐 국내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그 미국의 대통령들에게도 그 정보기관들의 판단은 늘 그래 왔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뭐 장유샤의 실각은 어찌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 유튜브나 어떤 음모론적 시각에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시진핑이 이거 더 이상 봐줘서는 안 되겠구나. 혹은 시진핑이 오랫동안 이제 계획을 짠 것일 수도 있죠. 장유샤의 권력이 점점 더 올라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지만 처음부터 그 서열은 시진핑이 훨씬 더 위에 있었고 장유샤는 거기에 대항할 정도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나 이런 뭐 미국의 판단이기도 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 다음은 어디인가요? 세계가 숨죽이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쿠바와 이란 둘 다 직접적인 무력 공격이 가능할까요? 저는 쿠바에 대한 무력 공격 가능성은 아직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란에 대해서도 무력 공격이란 건 지금 뭐 항공모함 전단 하나가 나갔잖아요. 사실 뭐 그 말은 뭐 전면적인 무력 공격이라고보다는 어떤 핀셋 타격 정도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베네수엘라 같은 뭐 아주 제한적인 군사 행동인데 베네수엘라와 이란은 또 다르니까요. 그 부분은 좀 미국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거를 미국 국내 정치와도 한번 연관시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쿠바와 이란을 어떻게 만드는가? 베네수엘라를 해결한 트럼프 대통령.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는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요. 미국의 난제를 해결한 대통령이란 걸 앞세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금 왜냐하면 물가나 이런 거 잡기가 너무 어렵고 생활비 문제나 이런 게 미국에서 굉장히 어려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뭘 원하느냐. 트럼프를 보십시오.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마가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1기 때에 의해서 이제 두 번째 대통령 했으니까 자신은 위대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 할 겁니다. 선거 결과도 선거 결과지만 자신을 어떻게 프레이밍 할 것인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 텐데요. 그랬을 때 쿠바 또 선거에도 중요하고 프레이밍 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쿠바는 그냥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해결되면 좋죠. 근데 베네수엘라나 지금 이런 곳을 통해서 이란도 지금 쿠바를 도울 수 없고 중국도 쉽게 못 도우는 상황에서 쿠바는 이제 고립되어 있고 지금 아바나에서도 전기가 하루에 한 6시간밖에 못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한 상황에서 쿠바 정권이 교체되거나 쿠바에서 어떤 유화적이거나 다른 일이 일어난다면 쿠바에서 탈출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미국의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는요,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고 미국 정치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그러면 베네수엘라 사람들도 그 플로리다에 많이 살거든요. 그럼 이 히스패닉들의 표들이 특히 강경한 보수적인 히스패닉들 표들이 더 결집할 수 있는 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쿠바를 이렇게 압박하는 거고요. 이란을 압박해서 변화시킨다는 거는 정말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유태인의 어마어마한 자금이 트럼프로 들어올 수 있고 유태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사실 유태인들은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아마 표로 따지면 민주당이 훨씬 많이 줄 거예요. 그렇지만 유대인 자금은 트럼프나 공화당으로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미국 정치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내부 정치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군사적 타격이 있다면 아주 제한적이지만 이란 쪽으로는 가능성이 있고, 저희가 지금 녹화하는 날이 1월 30일인데 1월 30일 현재는 아직은 뭐 군사작전이 없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뭐 군사작전이 그 사이에 일어날 수도, 제한적 군사작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두 나라는 어떤 선후 관계가 아니라 트럼프 입장에서는 그냥 한쪽은 더 강한 경제 봉쇄를 하고 한쪽은 무력을 동원해서 내부 여론을 흔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란 내 사망자가 2만 명이 넘었다는 것이 사실인가요? 그건 뭐 사실은 뭐 알 수가 없죠. 이란 내에서 뭐 도대체 몇 명이 죽었는가? 우리 북한은 몇 명 죽었는지 모르잖아요. 이란에서 몇 명 죽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통제된 국가는 알 수가 없는데 그 안에서 이제 나오는 언론 보도들을 보면 뭐 시민단체나 뭐 구호단체나 이런 데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란 당국은 뭐 수백 명이라고 발표하고 있고 안에 있는 건 뭐 하메이니도 수천 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 이제 거기다가 이제 수만 명이란 말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한 거 하나 있습니다. 지금 이란 당국은 외통수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왜냐, 미국의 공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반격을 해야 되는데요. 반격을 한다면 경제는 더 어려워지고 불만은 더 쌓여갈 겁니다. 그 무력 공격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지지하는 보수층은 결집할 수 있겠지만 결집이 안 되는 층에서는요, 더 오히려 강경하게 나오고 시위가 뭐 확산될지 않을지 알 수 없습니다만 마음 안에 불만은 더 쌓여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권의 위협을 느낀 하메이네 쪽에서 미국과 협상을 택한다. 그러면 전통적인 지지층들도 등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신정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더 이 하메네이 체제는 코너에 몰려가고 있다. 여기 살아남을 수 있지만 그 기반은 과거 같지 않을 거다라는 걸 이제 이 현 상황 속에서 알 수 있는 거죠. 군사 사이버 제재 강화, 온라인 지원까지 모든 옵션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무엇인가요? 미국의 이번에 그 이란에 대한 압박을 보면요, 단순한 군사 개입이 아니라 에너지하고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원유 수출은 차단해 가고 있잖아요. 계속 차단하는데 지금 이란에 대한 제재는 미국에서 끊임없이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제 중국이나 어떤 회색지대로 흘러가는 원유 차단을 계속 하겠다. 그리고 금융 해상 제재를 강화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이란에 대한 폭격이나 이런 게 사이버 영역에서요, 정유, 전력, 가스 유통망에 대해서 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그래도 이제 뭐 그 취약한 이란의 그 사회 기반 시설들이 더 힘들어질 수 있겠죠. 혹은 뭐 그런 거를 뭐 정유 시설을 직접 타격하기보다는 수출할 수 있는 그런 항구들, 이런 부분들을 뭐 약간 불능화시키거나 아주 제한적인 타격을 통해서 복구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1월 말 현재 지금 유가가 뭐 계속 뭐 하루에 뭐 3, 40%씩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어떤 심리전도 계속 할 거라고 봅니다. 이제 지금은 일반 시민들이 많이 그 봉기를 하고 있는데 엘리트층을 향한 어떤 선전 활동도 계속될 거죠. 이제 정권은 이제 이란 정권은 더 이상 외부에서 구해주지 않는다. 너희들은 고립됐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베네수엘라 봤지? 시리아 봤지? 너희들도 변해야 돼. 라는 식으로 엘리트층을 압박해가는, 그리고 뭐 이스라엘이나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미국 CIA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 어떤 정보기관들의 지속적인 내부 선전 선동 활동이 계속되고 하메네이 체제를 대신할 만한 대안 세력들을 물색하는 것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할 때 그 최고군 사령관이 어디서 칫솔질하는 데까지 이스라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메네이를 죽이지 못한 건 하메네이는 진짜 어디 있는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언론 인터뷰에서 한 거를 봤는데, 그만큼 그쪽에 그 이스라엘이나 또 중동 쪽에서 그 미국과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의 정보가 뿌리 깊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 사람으로 하든 어떤 정보 자산으로 하든 그건 알 수 없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발신하면서 엘리트층에게도 계속 위기감을 밀어넣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이 생각하는 개입 한계선과 미국 이란 직접 충돌로 번지지 않기 위해 넘지 않으려는 레드라인은 어디라고 보십니까? 미국이 허용하는 선, 미국의 레드라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스라엘의 미사일 같은 건 발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정말 지금까지보다 보지 못했던 수준의 공격이 이루어진다거나 가장 중요한 건 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려고 이란이 나선다거나 이러면 미국이 참지 않겠죠. 그러면 미국은 이때다라고 하고 아마도 공습을 엄청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의 실전 배치를 말한다든지 이러면 미국이 참지 않겠죠. 근데 뭐 이란은 핵무기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사일 사거리 문제도 뭐 계속 미국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뭐 이스라엘이나 동맹국을 공격하지 못하니까요. 미사일 사거리 문제를 말하는 거 보면 그 미국은 이란이 ICBM을 만들어서 미국 본토를 겨냥하는 걸 가장 위협적으로 생각한다는 걸 또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느 순간에 타협이 될 수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란이 북한처럼 ICBM을 날리고 핵을 개발한다고 하면 미국은 북한보다 이란을 더 위협적인 존재라고 아마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마 레드라인으로 정해가지고요. 이란이 했을 경우에는 아마 좀 더 강한 군사 개입이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스냅백 제재로 약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다시 동결된 상황이 이란 경제에 주는 타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란 경제는 지금 뭐 커피 한 잔 마시는데 현금 한 자루 들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뭐 인플레이션 얘기할 때 나왔던 늘 봤던 그런 악화된 경제 상황이 이란에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나 시민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현물로 모든 걸 갖춰가려고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뭐 사실 제재라는 거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제재가 과연 정당한가, 이런 제재를 해도 되는가, 일반인들이 이렇게까지 고통을 겪게 하는 게, 정권을 고통을 겪게 하는 건 있지만 일반인들을 이렇게 고통을 겪게 하는가라고 하는 게 옳은가라는 문제는 늘 있습니다만 아마도 이란의 현 상황은 그런 일반 서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극한까지 몰려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런 시위도 일어나는 거고요. 이란도 좀 궤도를 바꿔서요. 저는 그 신정 체제도 조금 궤도를 바꿔서 외부와 열린 자세를 취하고 지금 이런 그 시위 문제도 좀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 지금 같은 체제를 유지한다면 저는 이란 체제는 오래 갈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같이 EU도 이란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번에 그 EU는 사실 그동안 미국과 이란 압박 정책에 보조를 잘 맞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란 핵합의를 파기할 때 EU는 반대했거든요. 사실 파기할 근거가 마땅치 않았습니다. 협정을 체결했고 그거를 감독하는 IAEA에서도 지금까지는 협정을 잘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일방적으로 파기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EU는 이란 제재에 크게 동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미국이 하는 가이드라인은 따라갔는데 그 이유가 미국이 금융을 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융기관 말을 듣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EU 기업들이 따라갔는데요. 이번에 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란 시민들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만 명 이상 학살했다라는 주장도 나오고 근거를 보면 뭐 이란 시내에 수많은 시체들이 쌓여 있는 것들이 나오면서 EU도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란 혁명수비대 이런 데를 테러 단체로 그 지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EU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말은 이제 이란의 가장 핵심적인 군대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게 된다면 앞으로 EU도 이란과 거래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동안은 이란에 대한 압박이 미국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어떤 조금 강성 국가들의 압박이었다면 이제는 EU까지 동참하게 돼서 이제 회색지대가 이란 입장에서는 점점 더 사라지고 이란이 어떤 외교적인 룸을 차지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래서 EU도 이번에 시위대의 탄압을 보고 이란은 더 이상 우리가 편들어줄 수 없는 곳이구나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고요. 이런 건 앞으로 이제 이란을 점점 더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고립화시킬 문제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대일 강경 압박은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한 지정학적 대리전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시진핑 방미와 대만 문제로 보아 중국이 일본을 겨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뭐 어디 그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요. 지금 중국은 명확합니다. 시범 케이스를 일본으로 잡은 겁니다. 과거 한안령 때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잡았듯이 사드 배치 때요. 한국을 시범 케이스로 잡았듯이 이번에는 일본을 시범 케이스로 잡은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들이 있으면 일단 중국은 미국은 건드리기 싫어합니다. 뭐 사실은 제일 세게 건드려야 될 게 미국이잖아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미국에서 그보다 더 강한 발언들이 늘 나오는데 미국한테는 말 안 하고 있다가 다카이치 총리가 물론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물론 과거 총리들은 하지 않은 발언이었지만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이었고 그 비슷한 유사한 발언들은 그 아랫단에서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걸 총리가 말했다고 저렇게 하는 거는 우리의 이익을 건드리지 마라. 미국이 서방구를 우리의 이익으로 생각하듯이 대만은 우리의 이익이다라는 걸 중국이 명확히 보여주는 거고요. 말로라도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요, 아마도 그 미국의 베네수엘라나 그린란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손뼉치고 박수치고 있을 겁니다. 왜냐? 미국은 자신들의 핵심 이익이 여기 있다는 걸 명확히 하고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걸 명확히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우린 핵심 이익이 대만이라는 거를 수십 년 동안 강조해 왔다. 여긴 건드리지 마라. 니들도 그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말 못하게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 그 다카이치 총리에 대해 발언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나 히토리 통제로 보복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도체 자립에 130조 원을 투입한 중국이 일본이 사실상 독점한 포토레지스트 앞에서 생산 차질에 직면했습니다. 소재 하나로 무력화된 구조적 원인은 무엇일까요? 지금 사실은 뭐 완전히 무력화됐다기보다는 일본에서 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포토레지스트라는 게 저는 뭐 기술을 잘 모릅니다만 들어보면 이 고객사하고 오랜 기간 동안 협업을 해서 그 배합 비율이나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그런 소재고 개발하는 게 뭐 그 단순히 화학 공식을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일본 소부장들의 진정한 힘이죠. 특히 이 반도체라는 건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전 세계가 분업화되어 있잖아요. 이 분업화의 고리가 끊어지면 사실 쉽지가 않은 겁니다. 중국이 그 분업화의 고리를 자국 내에 모든 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를 따라잡으면 다른 하나가 올라가기 쉽지 않고 하나를 따라잡아 가려면 또 받쳐주는 이게 쉽지 않으니까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 당장은 중국이 이렇게 힘들지 몰라도 10년 후쯤 되면 중국 내부적으로 이런 고리들이 어느 정도 갖춰지고 생산량을 올리고 그 중국의 정말 뛰어난 과학자들이 여기 다 달라붙고 어마어마한 인센티브가 내려오면서 그게 10년, 20년 쌓인다면 저는 언젠간 따라잡을 거라고 봅니다. 한 10년? 왜냐하면 우리 시간을 돌이켜서 한 1, 2년 전으로만 보시죠. 요즘에 뭐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벌고 하이닉스가 엄청나게 돈 많이 번다고 하지만 1년 전만 해도요. 1년, 2년 전만 해도요. 저 한 1년 반 정도 되겠네요. 삼성전자 망한다고 할 때 중국이 다 따라잡았다. 반도체 다 따라잡았다. 오히려 1년 앞서 있다. 이런 기사들이 엄청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삼성전자가 다시 뜨고 뭐 하이닉스가 뜰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미국에서 다 지정학적으로 잘라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중국을 배제하기 위해서 삼성이나 현대가 이제 그 시장 나머지 파이를 먹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지금은 당장 미국이 잘라줬기 때문에 중국이 힘든 거지 이 기술은 우리의 생각보다 빨리 따라잡힐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또 그런 데 있다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당장 중국은 히토리랑 카드로 이제 일본을 압박하고 있고 일본은 여러 이제 소재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데 둘 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는 뭐 이거를 잠궜다 안 잠궜다 하는데요. 둘 다 그렇게 심하게 잠그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으로 넘어가는 히토리는요. 완전히 줄어들 것 같았지만 뭐 중국이 수출 통제하고 일본에 뭐 한다고 했지만 한 기존에 나가던 거에서 한 80% 정도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지만 아예 완전히 끊긴 건 아니고요. 그 일본에서 중국으로 나가는 것들도 현재까지는 정상적으로 잘 나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서로 칼을 들고 있다는 거지 아직 칼로 제대로 찌르진 않았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본 대기업 아스테모가 네오디움을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 모터 기술 개발에 성공했는데 이는 히토리 없이 첨단 산업이 불가능하다는 통념이 깨지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해도 될까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과거에도 뭐 이런 말은 있었지만 석기 시대가 돌이 모자라서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히토류도 우리가 열심히 대체제를 찾는다면 그리고 이 히토류 대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히토류 문제도 기술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쉽지가 않은 게요. 만약에 쉬웠으면 아마 예전부터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 히토류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안보 위협을 느낀 게 10년 이상이 됐고요. 미국도 아마 이 대체 개발해야 된다 하고 그다음에 해외에서 히토류 광산을 찾기 위해 미국 정부도 바이든 정부 때부터도 아니면 그 이전부터도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대부분 실패했습니다. 그만큼 이 히토류 대체제를 찾기가 어렵고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최근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이 히토류 광산에서요, 중국이 이렇게 수출 통제하고 이제 히토류를 미리 쌓아 놓으려는 수요들이 많아지니까 이때다. 우리 히토류 더 많이 생산하자. 그래서 광산에서 생산량을 올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했더니 주변의 방사능 수치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13배인가? 정상치의 13배가 올라가서 강물도 오염되고 해서 결국은 속도를 올려서 많이 생산하려던 그 광산이요, 잠시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히토류라는 게요, 환경오염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등속평이라는 사람이 참 대단한 사람인 게 1980년대부터 이제 히토류를 개발하면서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히토류를 개발하고 정제하는 기술을 밀어붙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면이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중국 공산당들이 굉장히 유능한 점이죠. 이렇게 이제 히토류 유통망이나 이런 걸 중국이 모두 쥐게 된 건데, 우리가 기술을 개발해가면서 어느 정도씩은 따라잡겠지만 그 어느 정도라는 것도 아마도 아주 장기간으로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대체 광산들도 호주나 이런 데서는 최근에 중국과 맺었던 히토류 계약을 다 파기하고 다시 서방이랑 계약을 맺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방에서 중국보다 훨씬 더 비싸게 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몇 배의 돈을 쳐주니까 아예 계약 파기하고 위약금 물고 글로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그걸 어떻게 대체하는지 기술 개발도 있겠고, 새로운 히토류 광산, 그 다음에 보조금, 이런 모든 수단을 써가지고 아마 서방은 중국의 그 히토류 통제로부터 벗어나려 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한국재료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비히토류 연구자석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번 성과가 글로벌 히토류 시장과 전략자원 패권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그러니까요. 저도 뭐 그 소식을 듣고 했는데 금방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 발 한 발 나가면서 히토류에 대한 어떤 의존을 낮춰야 되는 거고요. 한국에서 개발한 것이 뭐 최고의 성능의 최고의 자석에 들어가는 뭐 아직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우리도 그 히토류에서 독립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도 그런 기술 개발 투자는 서방이랑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거기만 믿으면 안 되고요. 서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히토류의 문제에서만큼은 국가 안보로 생각하고 투자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히토류 채굴하는 기업에 기존에 이 단가가 7불이야? 그럼 우리 15불 줄게. 그리고 돈 필요해? 정부에서 지분 투자해 줄게. 더 돈 필요해? 그러면 대출도 해 줄게. 라고 나가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국이 하고 있거든요. 미국은 지금 미국에 상장된 히토류 그 업체들한테는 정말 돈을 보지도 않고 쏘고 있다고 할 정도로 몇 조씩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기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가속화하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적으로 더 지원을 강화해야 되겠죠. 그거를 뭐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기보다는 우리가 가장 취약한 히토류 부분에 있어서도 가장 취약한 부분이 있고 우리 산업이랑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미국이 하듯이 돈을 투자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연구자들에 대한 파격적인 대우를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기술 개발을 하는데 더 앞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제도나 어떤 연구 개발 기준들도 좀 바꿀 수 있다면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내부에서도 경제 부진 속 히토류 통제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여론의 지지도 부족하고 중국 산업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중국의 속내는 뭘까요? 중국도요. 지난해 히토류 가지고 수출 통제 품목을 올리고 했잖아요. 그런데 수치를 까보니까요. 지난해 중국의 히토류 수출이 사상 최대치, 그러니까 사상 최대는 아니지만 한 30년 만에 최대치인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중국도 히토류 수도꼭지를 완전히 잠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잠그면 아예 대체제를 개발하는데 전 세계가 올인하게 되면 자신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고 다른 대체지를 더 많은 돈으로 투자해서 찾아가게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이 그동안 등소평 이후 구축해 놓은 히토류 이 통제 네트워크가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작년에 중국은요,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히토류를 가지고 가장 많이 수도꼭지를 잠궜다 풀었다가 하는 데가 유럽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자동차 공장들이 실제로 멈춰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럽 기업도 조사를 한 걸 보면 히토류 쓰는 한 75%의 기업들이 히토류 제대로 못 받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어려웠고 그것 때문에 EU 집행위의 그 최고 순회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맨 처음 말한 게 히토류 공급 제대로 해달라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EU가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그런 식으로 길들이긴 하지만 완전히 막진 않는다. 그 이유는 완전히 막거나 아니면 이거를 더 무기로 썼을 때는 중국의 오히려 히토류 패권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경제 제재를요.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하다 최근에 약간 제재의 수단을 조금 관세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있습니다. 계속 해오고 있고 그거를 집행을 강화하고 있지만 수단을 관세나 이런 걸 바꾸는 게요. 자꾸 하다 보면 제재 효과가 떨어지고 달러의 그 패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강화를 해나가는 거지 한꺼번에 강화하는 거는 국익에 맞지 않다는 건 뭐 중국이나 미국도 잘 알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려아연에서 히토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면 앞으로 글로벌 히토류 시장과 국가 전략자원 패권 구도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최근에 고려아연 주가가 또 많이 오르고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는데요. 고려아연 문제를 보면 우리가 뭐 마스가랑 비슷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어떻게 가서 미국에 필요한 걸 맞춰줄 수 있는가를 볼 때 우리가 거기에 한국이 제조업이 발달한 나라고 미국이 잃어버린 부분을 충분히 채워줄 수 있는 나라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거든요. 고려아연이 이제 수조 원을 투입해서 미국 현지 재련소를 완공한다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미국 정부도 투자를 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데요. 특히 이제 고려아연은 지금요, 그 군수하고 방위 산업의 필수적인 안티모니를 제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안티모니는 첨단 무기에는 다 들어가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게르마늄도 지금 로키드 마틴에 고려아연이 공급하고 있고요. 중국 수출 규제 1호 품목이 갈륨인데요. 고려아연은 이 갈륨도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업체들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요. 미국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고 미국도 적극적으로 환영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막아놓은 그 히토류의 성체, 히토류 만리장성이 있으면 거기에 한국이 뭐 다 뚫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문 하나 정도는 뚫어서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해줄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준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쌓여가고 한국의 제조업 기술들이 그런데 좀 미국이 어떤 자원이나 에너지를 끌어모아 준다면 두 개가 결합해서 이제 새로운 마스가처럼 새로운 히토류 마스가가 또 생겨날 수 있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도 경제적 이익도 얻고 그다음에 어떤 우리가 속해 있는 어떤 이 진영의 안보를 공동으로 이제 담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제가 이 생션 랩이라는 회사를 만들 때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앞으로는 이제 지정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반도체에서 보듯이 우리가 뭐 물건 잘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지정학적으로 받쳐줘야 우리가 만든 물건이 잘 팔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직접 경쟁보다는 이런 지정학적 측면에서 중국과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분야로 나가서 하는 것이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또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저희가 또 그런 수출하고 이럴 때 미국의 규제나 각종 제재 문제에 있어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련된 저희가 컨설팅도 하고 있으니까 저희 컨설팅 요청해 주시면 저희가 잘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란 사태가 여기까지 오게 된 흐름부터 정리해 주신다면요? 지금 미국과 이란이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 다음번에 여러분과 인사를 드릴 경우에 그때는 미국과 이란 간의 무력 분쟁에 대해서 설명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드는데요. 일단 이제 28일 미국 현지 시간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이 있습니다. 위대한 레이브럼 링컨 항공모함을 필두로 한 거대한 함대가 이란으로 향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이는 베네수엘라에 보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 작전을 언급한 것이죠. 그러면서 미군 함대는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폭력적인 임무를 수행할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이란한테 신속히 협상 테이블을 나와 공정하고 공평한 핵무기 금지 합의를 하라. 시간이 다 돼간다. Time is running. 이런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CNN은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지도부, 핵시설, 그리고 정부기관을 상대로 한 공습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고요. 그리고 29일 미국 현지 시간 29일 이제 피터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어떤 임무도 수행할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공언을 했죠. 이에 대해서 이제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이 올라갔던 28일 아바스 아락치 외무장관이 이제 X에다가 뭐라 했냐면은 우리의 용감한 군대는 사랑하는 우리의 육지, 영공, 해상에 대한 어떠한 공격에도 즉각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방아쇠에 손가락을 올린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제 이란의 유엔 대표부에서도 성명을 냈는데 전례 없는 방식으로 대응하겠다. 양측이 강한 메시지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중동에 어떠한 전력을 가져다 줬나 이렇게 살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에이브럼 링컨 항공모함 한 척이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호위하는 구축함이나 잠수함도 같이 가고 있죠.
그리고 항공모함 타격단, 이게 이제 전대가 갔죠. 그리고 E라는 폭격을 할 수 있는 전투기 12대가 영국의 레이크니스 공군기지에 전개됐는데 레이크니스에서 급유를 받으면 이란의 중동까지 작전을 할 수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추가로 이제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이 전개가 됐고, 그다음에 RC-135라고 해서 신호를 정찰할 수 있는 정찰기입니다. 이게 이제 중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리고 EA-18G 그라울러라는 전자전기가 있는데 이거 베네수엘에서 작전을 수행했었죠. 강력한 전파를 쏴서 적의 통신망을 교란하거나 아니면 레이더 시설을 찾아 폭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투기죠. 그리고 E11A BACN이라고 이거는 일종의 통신 중계기입니다. 거대한 뭐 와이파이 라우터가 하늘을 날아다닌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위성으로도 통신을 하지만 데이터나 통신 같은 걸 중계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게 같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이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국이 이제 중동을 관할하는 사령부가 중부사령부입니다. 센트컴이라는 센트컴 하나의 미 공군 구성군이 신속 전개 능력을 점검하는 훈련을 시작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군의 이러한 움직임을 종합해 보면은 무력 시위를 넘어서 실제 공격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력을 집결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전자전기와 정찰기, 신호정찰기를 집중 배치했다는 것은 이란의 방공망과 지휘체계를 명령만 내려지면 무력화하겠다 이런 신호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 공습이 임박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증거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이 이제 중동 지역에 사드나 페이트리엇 같은 방공 미사일을 많이 갖다 놨다는 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양의 디에고 가르시아라는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 B2와 같은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장거리 공격이 가능한 폭격기 전력을 가져놨다는 것은 일단 이번에는 넘어가지는 않겠다 이런 걸 보이는데, 최근에 보면은 C-17 글로벌 마스터라고 하는 전략 수송기가 있습니다. 전략 수송기가 중동 지역에 많이 출몰하는 것을 보면은 미국이 중동 지역에 사드나 페이트리엇을 추가로 배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실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에고 가르시아의 뭐 B2 같은 폭격기 배치는 미국이 발표하지 않은 이상 확인하기는 힘들 텐데, 일단은 그렇게 됐다면은 전쟁이 임박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란 입장에서는 미국의 압박을 허풍으로 치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이란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일가가 지하 벙커로 숨어 다닌다는 루머가 지금 떠들고 있죠. 하메네이는 지난해 6월에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의 소위 말하는 10일 전쟁 때도 가족과 함께 피신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란의 지도부가 이번 사태를 심각하게 바라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란이 지난번 이제 니콜라스 마두로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한 미국의 작전을 대해서 이제 공포를 떨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휘부를 어쨌든 무력화하는 이런 걸 참수작전이라는데, 미국은 참수작전에 실행할 능력을 충분히 갖췄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이제 미국이 이렇게 이란을 상대해서 압박하면은 이란 국민들이 반미 의식을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부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죠. 못 살겠다 이런 시위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이란의 민중을 상대로 이란 정부가 아주 강경하게 진압했고 거의 학살에 가까운 수준으로 강경 진압을 했고, 그리고 이제 경제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악화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내놓을 당근이 없습니다. 당근이 없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월급이 체불했다고 하죠. 군경 월급이 체불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또 보면은 이란의 엘리트들이 15억 달러의 암호화폐를 두바이의 에스코로, 그러니까 제3자 예탁 계좌로 이체했다는 또 이 보도도 있죠. 그리고 알리 하메네이 차남이자 한때 이제 알리 하메네이 후계자라고 꼽혔던 모스타파 하메네이가 3억 2,800만 달러를 두바이로 빼돌렸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란 지도부가 수백만 수천만 달러를 해외로 송금하거나 몰래 빼돌리고 있다. 이거를 무슨 표현을 하냐면 쥐들이 배에서 도망치는 격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만큼 공포를 떨고 있고 미국이 실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 이란 내부 시위 상황이 갑자기 잠잠해진 듯 보이는데요. 이 변화는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할까요? 일단 10일 이후에 이란에서 벌어진 시위가 2건에 불과하고 되게 소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에는 이제 시위대가 거의 찾아볼 수가 있고, 거리에는 섬뜩한 정적이 감돌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 정부는 이제 시위가 완전히 진압됐다, 일상으로 회복했다 이런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거리에 이제 사람들을 지나가는 이런 모습도 연출하기도 하고, 심지어 이제 이란 증시 지수가 올라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인터넷 사용이 차단된 상태고요. 그리고 이란 정부가
이란과 숨어있는 시위대를 체포하는 작전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국영방송에 체포된 시위대를 끌고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또 이런 내용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쪽에 여론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아직까지 많은 산정들이 이제 문을 닫은 상태고, 특히 이제 시위의 중심 역할을 했던 대학도 이제 문을 닫은 상태고요. 시위 핵심이었던 테헤란은 아직도 공포 분위기가 휩싸이고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뭐 청담동에 해당하는 타즈르시라는 거리가 있는데 인적이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사람들이 먹을 거를 사러 나오러 식료품점을 잠깐 들르고 이런 모습만 보이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란이 전국적으로 이제 비공식적인 계엄 상태인데, 뭐 주요 교차로에 군경이 보초를 쓴다든지 아니면 뭐 장갑차가 나가 있다든지 이런 모습 보이고요. 한마디로 태풍이 불기 전에 고요한 상태라고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28일 미국의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란 정권은 지금이 가장 취약한 상태다. 그리고 시위대의 핵심 불만 사항이 경제가 붕괴 직전이라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만약 이제 이번에 트럼프의 명령에 따라 이란을 공격할 경우 이란 체제에 이제 금이 간다면은 시위가 다시 들고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이고요. 이번에 다시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경우에는 이란 정권의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거고 회복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과 동시에 군사 행동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아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부 장관이 지난 12일에 우리는 협상할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데 다만 이제 협상은 공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상호 존중에 기초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말씀드린 듯이 28일 이란은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거래를 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이제 거래에 기반을 둔 국제 질서 그리고 미국 이익 중심의 국제 질서를 바라고 있는데 이번에 판돈을 크게 걸어서 이란한테 왕창 따려는 그런 속셈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번 여러 가지 여건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번 판은 완전히 엄청난 수익을 거둘 것이라고 본능적으로 직감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이란 정권이 그만큼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죠. 뉴욕타임스에 29일 주목할 만한 보도가 있는데 미국이 이제 이란에 3개의 조건을 지금 내걸고 있답니다. 첫째, 우라늄 시설을 다 폐쇄하라. 둘째, 혁명 스피드가 보유하고 있는 탄도미사일의 수량과 그리고 사거리를 제한하라. 셋째, 이란이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에 대해서 지원을 끊어라. 이 3개를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란 시위대가 바라고 있는 뭐 민주화나 시위대 탄압 중지는 여기 없습니다. 없고 하여튼 이 3개 조건인데 이 3개 조건조차 이란 정권이 받아들이기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참에 이 조건을 이란 정권의 받아들여야 할 강압을 더 이렇게 세게 옥죄고 있는 거죠. 그게 군사적 수단이고 이란 정권의 종말을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이란 체제 불안이 장기화되거나 급변 사태로 이어질 경우 주변 주요 국가들의 어떤 부담이 될까요? 일단 중국과 이란 관계부터 먼저 보시죠. 이란은 중국에게서 단순한 우방국이 아닙니다. 미국의 포위를 뚫어주는 서쪽의 탈출구라고 하죠. 물론 이제 이번에 베네수엘라도 중국의 되게 중요한 우방국이죠. 그리고 남미에서 1대1로의 거점으로 역할을 했는데 그러나 베네수엘라는 이란에 비교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란이 훨씬 더 중국에게 전략적 중요성이 크죠. 일단 중국이 수입하는 석유의 13에서 15% 정도가 이란산입니다. 그리고 이란 기준으로 본다면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가 중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란이 만약 내전에 휩싸이거나 친미 정권으로 바뀔 경우에 중국은 더 이상 혈값으로 수입할 수 있는 에너지원을 잃은 겁니다. 물론 러시아는 있지만 기존에 러시아에다 이란, 베네수엘라 이 3개의 나라에서 헐값으로 3나라가 다 공통적으로 국제 제재를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중국이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데 이 3개 중에 2개를 잃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란은 중국에 있어서 중국과 유럽을 잇는 1대1로의 핵심 노드입니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란은 북한과 마찬가지로 중국이 미국을 상대로 한 레버리지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혹시라도 이란 시민혁명이 성공할 경우에는 중국 내부에는 또 소수민족 많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슬람을 믿고 있는 신장 위구르족 같은데 이런 소수민족들에게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중국이 우려하는 거죠. 우리도 한번 들고 일어나면은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 그리고 체제 불만 세력에게도 강력한 영감을 줄 수도 있겠죠. 중국에서도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미국의 개입에 대한 공포는 더 커져갈 것이고요. 그렇게 이처럼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에게 있어서 이란 되게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중국은 관망하는 자세입니다. 일단은 미국이 트럼프가 협박을 했죠.
이란을 돕는 나라에게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그 협박이 먹히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4월로 예정하게 돼 있는데 그 전에 또 가급적 갈등을 줄이려고 하는 게 중국의 태도겠죠. 그래서 지금 간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동 정세를 보자면 이란 정권이 만약 흔들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레바논의 헤즈볼라, 가자 지구의 하마스, 그다음에 예멘의 후티, 이라크나 시아파 민병 등 이제 이란의 지원을 먹고 사는 그런 소위 말하는 저항의 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세력들이 일제히 고립이 되어 있고 벌써부터 이라크랑 레바논에서는 친이란 무장 세력들에 대해서 국가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제 도와주고 있는 각종 무기나 재정적 지원이 끊긴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 세력들이 지금 어렵고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세력들이 다 흔들리거나 아니면 세력이 약화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기회죠. 이 세력들의 공통적인 주적이 다 이스라엘이고 이란이 직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보다는 이들 세력에게 대리 공격을 시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들 세력이 만약 약화해서 소멸하면 괜찮은데 소멸하지 않고 그냥 약한 상태로 이렇게 쪼개질 경우에는 통제불능의 테러 집단으로 이렇게 확산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중동 지역 전체가 게릴라전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란이 퇴장하면은 그만큼 중동 지역 힘의 공백이 생길 텐데 힘의 공백을 누가 메우려 할 것이냐?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겠죠. 그러면은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이 없는 중동 지역 패권을 놓고 또 다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에서 정권이 교체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다행인데 내부에서 혼란이 발생하고 무장 군본들이 난립할 경우에는 이란이라는 아주 거대한 실패 국가가 탄생하게 돼서 이는 주변에 있는 이제 이라크나 시리아에 이 이란 내부의 불안이 퍼져갈 수가 있는 거죠. 대규모 난민이 유입되다든지 무기가 확산되다든지 이런 일종의 재앙이 되는 겁니다. 중동 지역에.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엄청난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고 이는 경제적으로 보면 유가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죠. 이번 사태에서 통신 차단 스타링크 같은 요소들이 왜 중요한 변수로 떠올랐을까요? 이란 정부는 인터넷 차단이나 통신 차단 같은 거를 소요 사태 방지를 위한 수단이라고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국제사회에서는 이를 억압의 도구라고 보고 있고요. 이란 정부의 속셈은 그거 같습니다. 이란 당국은 저항의 동력을 꺾기 위해서 인터넷을 폐쇄하고 전화 서비스마저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걸 벌써 국제 앰네스티 같은 이제 인권단체들은 어둠 속에서 공포스러운 학살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보면은 범죄를 은폐하려는 수단이라고 보면 되죠. 특히 이제 인터넷 블랙아웃 차단은 1월 8일에 시작을 했는데 당시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전 팔레비 왕조의 왕세자 레자 팔레비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이란 정권의 붕괴와 민주적 전환을 강조하는 이제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수백만 명의 이란 사람들이 이 글을 받고 실제 시위 현장에서 팔레비 왕조가 되돌아와라 이런 구호가 등장하니까 이란 정부는 되게 당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블랙아웃이 전반적으로 확산이 됐는데 그만큼 이제 인터넷이 시위의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정보를 공유하고 대중동원해서 인터넷이 차지하는 역할이 되게 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을 차단했는데 계속 이제 이란의 학살, 시위대 학살 정보가 외부로 퍼져나가는 걸 근원을 찾아보니까 이란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할 경우에는 징역 10년형에 처할 정도 중죄인데 그런 처벌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란인들이 그 스타링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란이 스타링크를 상대로 조직적인 제미, 그러니까 통신 방해 조치를 취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1월 9일에 이란을 상대로 무료로 스타링크를 개방했죠. 이런 또 조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란 정부는 스타링크를 통해서 12대 학살이나 이런 정보나 동영상이 퍼지는 것이 굉장히 두려워한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일련의 사태를 보고 블룸버그는 뭐라고 평가하냐면은 스타링크가 단순하게 머스크의 개인적인 사업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소프트웨어 파워 도구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스타링크 통해서 계속 이런 시대 탄압에 대한 정보가 외국으로 해외로 퍼져나가면 이제 국제사회가 이를 보고 이제 분노하고 이란 정부를 비판하거나 또 압력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이란은 국가가 모든 인터넷을 통제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스타링크가 그 우회로 일종 개구멍 같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신기술은 결국 이제 국가가 통제하는 우회로를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교훈을 안겨줬고 결국 이제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은 정보를 통제하는 자가 혁명을 통제한다. 이게 21세기의 하나의 규칙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이번에 이란 시위 사태가 그 중요한 사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강한 압박 전략이 이란 사태에서 실제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시나요? 예, 단기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압박을 하는 것은 이란 지도부의 계산을 실제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은 이제 전면전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하지만 실제 행동은 지금 못 나서고 있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직접적 타격은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에 대한 직접적 타격은 회피하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가 말 한마디 하니까 대규모 사형 집행도 연기했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국과 직접 한번 붙으면은 손해가 너무 크다는 메시지는 먹히고 있지만은 이게 이란 정권에 대한 단기적 억제는 가능할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이게 가능하지 않다는 게 제 소견인데요. 일단 트럼프는 지금까지 이제 보여준 어떤 공식 같은 게 있습니다. 전면전은 싫다. 그리고 내가 겁쟁이로 보이는 것도 싫다. 때리긴 때리는데 한 번 강하게 때리고 짧게 한 번만 강하게 때리겠다. 그리고 내가 한 번 때리면 상대가 물러나라. 이런 이제 네 가지의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네 가지의 공식은 트럼프의 상대자가 합리적 행위자다. 그러니까 비용과 수익을 계산해서 비용이 수익보다 높을 경우에는 물러서고 뭐 이런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상대라면 괜찮은데 이란 정권은 최소한 지금은 이런 합리적인 계산이 어렵습니다. 트럼프의 요구사항이 단순하게 이란의 비핵화가 아니라 정권 교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물러서면 완전히 다 잃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굴복한다면 정권은 무너진다. 그리고 강경 대응할 경우는 일단 내부 결속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의 EAI라고 미국 기업연구소가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지난 10년 전에 이란의 내부 여론조사가 있는데 이란 인구의 20에서 25% 정도가 체제에 순응적이랍니다. 체제에 긍정적이나 순응적인 인구가 그 정도 된다 하는데 요 인구만 잘 붙들면은 어쨌든 지금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도 지금의 제재는 유지할 것이고 버티면 공격할 것이고 뭐 어느 한쪽이든 간에 정권에겐 타격이니까 차라리 그냥 정권을 지키는 쪽의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려고 계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 내부에서도 섣부르게 개입할 경우에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이스라엘이 도와줄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20에서 25%의 이란 국민이 현 정권을 지지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지금 이란이 시위대에 대해서 미국이 공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명분을 정당화하는 또 얘기가 돼 있고요. 그리고 또 미국의 이제 중동 우방국들은 특히 이제 아랍에미리트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아랍에미리트 영공이나 영토 영해를 이란 공격에 사용하는 거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또 얘기도 했고요. 사우디아라비아의 이제 실력자 왕세자 이제 무함마드 빈 살만이죠. 이 사람은 마시드 페제스키안 이란 대통령과 통화를 했는데 MBS도 이란을 겨냥한 군사 행동에 사우디 영공의 영토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나 이란을 공격할 경우 중동 전역으로 이 불안이 확산을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뭐 이란은 미국이 공격하면 바로 그냥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공격할 것이고 이게 단순하게 이란이 한 대 맞고 참고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중동 전역에 또 전면전을 또 발생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이란 반정부 시위대의 사망자 수가 외신과 공식 발표 사이에 큰 차이가 나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이란 당국의 공식 집계는 이번 시위로 해서 사망자가 3,117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해외 단체는 최대 3만 명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크죠. 일단 보면 이제 미국의 타임이 25일 뭐라고 보도했냐면은 지난 8일과 9일 사이 그때가 이제 이란 시위가 최절정기였습니다. 가장 절정이었던 시기인데 그 이틀 사이에만 3만 명이 죽었다. 그리고 18일 영국의 썬데이 타임스는 이란 내부의 보고서를 인용해서 16,500에서 18,000명 사이 사망했고 33만 명이 부상했다. 이 숫자 엄청나죠? 그리고 미국의 인권운동가 통신은 5,137명이 사망했는데 그리고 현재 12,904건을 추가 조사 중이다. 이런 해외 단체들의 발표와 달리 21일 이란 당국의 집계에 따르면 이제 3,117명인데 보면 이제 2,427명은 민간인과 보안군이다. 그러면 나머지 3,117명에서 2,427명을 뺀 690명은 뭐냐?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니는 17일 X에다가 수천 명이 살해됐으며 무정한 요원들이 해외에서 반입한 무기로 민간인을 공격했다. 그래서 3살 막이 어린 아이도 죽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미국과 시온주의 정권,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들이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나냐? 단순한 직계 오류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는 100% 이란 당국의 은폐 공작입니다. 그래서 이란 당국은 사실상 그 사망자 수를 아예 없애버리는 의도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가족들에게 시신 인도 받으려고 할 때 시위 중 총격을 받아서 사망한 게 아니라 심장마비나 사고사로 사인을 기재하면 내가 시신을 인도해주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공식 통계에서 시위 희생자 수를 누락한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670명이 테러리스트라고 분류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이란의 혁명 수비대는 병원 영안실에서 시신을 막 탈취해 가고서 인적이 드문 곳에 뭐 집단을 매장하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이고요. 특히 이제 1월 8일, 9일 시위가 가장 심했을 때 테헤란의 병원에서 수천 구의 시신이 들어왔는데 이를 뭐 다 이란의 혁명 수비대들이 빼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라는 것은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 이번 시위대의 피해 규모를 축소하고 이 책임을 미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외부로 돌리려는 이런 꼼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와 반면 이제 국제 엠네스티나 이런 해외 단체의 규모가 아직까지 수천 명에 불과한 것은 이들 단체는 이제 사망자를 어떻게 확인하면 병원 기록이든지 유가족 증언 같은 이렇게 2개 이상의 독립 소스로 이제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되게 신중히 하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게다가 지금 아직까지 해외와 인터넷 연결이 원활치 않기 때문에 검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위에서 숨진 사람들의 시신을 가족이 인수하려면 금전적 대가를 요구받는다던데 진짜인가요? 일단 이란 내부에 이런 이제 시신 인도에 돈을 받는 이런 관행은 없습니다. 이 또한 이란 정권이 시신을 인수하는데 경제적 부담을 지게 해서 사망자 숫자를 줄이는 꼼수고요. 그리고 또 시위에 대한 보복 차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란 내부의 고질적인 부패 상황도 한몫을 하고요. 그 이제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북부의 라슈트라는 데서 한 유족이 이번에 시위 사망한 가족의 시신을 받으려고 했는데 대가로 7억 토만, 약 5천 달러죠. 이란의 공식 화폐는 리알인데 이게 요즘에 인플레이션이 하도 심하니까 10리알을 1톤만이라고 또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래서 7억 톤만이면 70억 리알이죠. 단위가 너무 커져가지고 그냥 새로운 단위를 만드는 겁니다. 5천 달러면 약 700만 원 정도죠. 750 정도 되죠. 그리고 테헤란의 한 건설 노동자는 아들의 시신을 찾으러 갔다가 10억 톤만, 7천 달러죠. 그러니까 1,000만 원이 넘죠. 내려가는데 7억 톤만이나 10억 톤만이다 간에 이란 평균 노동자 월급의 최소 70에서 최대 100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엄청난 액수니까 물론 이제 이 보안군 개인을 착복할 수 있는 수단도 되지만 정권 차원에서는 그러니까 평소에 니네들 가족들 관리를 잘했어야지 왜 시위 내보내게 했어? 이런 또 메시지를 줄 수가 있죠. 아까 또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신을 무료로 넘겨줄 대신 또 조건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은 우리 가족은 보안군이 아닌 테러리스트에게 살해됐다. 이런 각서에 사인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거나 또 시신을 돌려받더라도 새벽 4시 이전에 비밀리 매장한다. 추모식은 하지 말라. 이런 또 조건도 내겁니다. 왜냐면은 추모식을 빌미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여는 걸 또 두려워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절에서 유족들의 입을 막게 하고 시위대의 사망자 숫자를 줄이려고 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이제 이런 사태들이 빈발하게 일어나자 유족들 가운데 일부는 아예 그냥 영안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시신을 그냥 직접 탈취하는 이런 사례도 있다 하고요. 또 일부 양심적인 병원 직원들이 몰래 유족들에게 시신을 넘겨주거나 아니면은 유족들에게 전화해서 보안군이 오기 전에 빨리 갖고 나가라 이렇게 연락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되게 우픈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메네이가 과거에도 수많은 시민을 학살했다고 하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던 건가요? 예, 지금 이란의 신정체제를 만든 것도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인데 이슬람 혁명도 대규모 민중 시위를 기반으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대규모 시위로 탄생한 이란이 이슬람 공화국이 이후에도 여러 차례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잔인하게 탄압을 했다는 역사가 있습니다. 일단 2009년에 그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란에서 그때 부정선거 의혹이 되게 강하게 일었습니다. 그래서 테헤란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걸 녹색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녹색운동의 규모는 굉장히 컸는데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게 아니라 주요 도시에 집중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파급 효과는 없었고요. 2017년과 19년에 물가 폭등에 항의하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2019년에는 물가 폭등이고 2019년에는 휘발유 값을 갑자기 올려서 그에 반대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강경 진압을 했고요. 2022년 대규모 시기가 있었는데 당시 여대생이 히잡을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의 도덕경찰이 있습니다. 이 이슬람 율법을 위반하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 도덕경찰에 이 여대생이 체포가 됐는데 구금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 2022년 시위는 여성과 젊은 세대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식 집계에 따르면은 군경 사망이 45명, 시위대는 342명, 그리고 2명이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이란은 사형 집행을 공개적으로 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데 앞에서 교수형을 크레인에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해외 인권단체가 찍은 사진을 본 적이 되게 참혹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도 사형을 집행합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애들도 사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부상자가 898명이고 체포된 사람도 16,8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2022년 시위와 그리고 이제 작년 말과 올해 초에 있었던 시위를 비교하면은 전 세대의 공감과 참여가 있었다는 점이고요. 규모도 역대 최대 규모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란 정권이 위기감을 느꼈고 역대 최고로 제일 강하게 탄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1950년대 이란 정치에 미국 정보기관이 개입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일까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모하메드 모사데크 이란 총리의 실각에 미국의 CIA와 영국의 비밀정보기관인 이제 SIS, MI5로 더 많이 알려져 개입을 한 사례가 있는 거 이게 사실입니다. 역사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하메드 모사데크는 살바도르 아yen데 칠레 대통령과 함께 미국 강대국의 공작에 희생된 제3세기 정치인으로 기록이 됩니다. 모사데크란 사람은 이란에서 사회민주주의 성향의 정치인으로 잘 알려졌고 고위 공직자 아들로 태어나가 부유한 집안을 태어나서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력도 있습니다. 법학 박사 학위 가지고 있고요. 1949년에 이란 민족전선이라는 정당을 이끌어서 1951년 총리에 취임합니다. 취임하면서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란의 가장 중요한 자금줄이 석유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석유의 채굴권이 이란에게 있는 게 아니라 앵글로 이란 석유회사, 그러니까 영국이 중심으로 사실상 영국 회사죠. 영국 회사라고 보면 되는데 채굴과 수출을 하는데 이란 정부에 내는 돈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석유로 많은 돈을 벌지도 못하고 이란 국민들은 되게 피폐한 상황인데 이를 본 모사데크가 앵글로 이란 석유 회사를 국유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자산을 몰수했죠. 그리고 그 수익을 이제 국민에게 분배하는 정책을 펼쳤고요. 그 당시에 1951년인데 이란은 실업수당도 있었고요. 토지개혁법을 만들어서 지주에게 20%의 돈을 받아다가 그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이제 농촌사회에 투자하는 이런 정책도 펼쳤습니다. 근데 당연히 석유 국유화 정책 때문에 강대국들이 반발하겠죠. 특히 서방세계 국가들, 영국. 그래서 모사데크가 이제 어려움에 처하니까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소련에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외교적 고립을 풀려고 소련에게 접근하니까 이게 또 그 당시 이제 냉전이 막 시작했던 시점이었는데 미국의 눈에는 거슬릴 수밖에 없죠. 모사데크가 이란을 소련에게 넘기려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란은 공화국이 아니라 팔레비 왕조 시제였는데 팔레비 2세 황제가 모사데크의 정책에 또 반발을 하고 있는데 미국의 CIA와 영국의 SIS가 꼬드겨가지고 1953년 8월 군부의 반 모사데크 친위 구테타를 획책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작전명이 에이젝스입니다. 아약스라고 하죠. 그리스인 아약스. 그래서 이제 모사데크 실각 후 체포돼서 3년간 이제 금고형을 받고 출소한 뒤에도 자택에서 죽을 때까지 연금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암 투병을 하다가 1967년 향년 84세로 사망하게 됐는데 모사데크가 공중묘지에서 정치적 희생자들 무덤 옆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 시신을 묻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는데 매장을 모사데크 거실에다 했죠. 그만큼 이제 모사데크의 영향에 대해서 팔레비 왕조가 굉장히 불안해 생각했던 걸 봅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모사데크는 이란 반미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떠오르게 되고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도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주도했던 루홀라 호메이니는 모사데크를 굉장히 싫어했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민주주의 성향이었기 때문에 신정주의자에는 이 호메니와 모사데크는 물과 기름 사이라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이란의 민주주의 진영, 진보 진영에서는 모사데크가 실각하지 않았다면은 이란이 중동 최초의 민주주의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이런 또 평가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놓고 볼 때 이란 사태가 내전 수준의 충돌로 번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20일에 이제 무슨 보도가 있었냐면은 혁명수비대와 바시즘 민병대, 그러니까 혁명수비대
산하에 이제 바시즘 민병대가 있는데 이 혁명수대 바시즘 민병대는 이란 정권의 지키는 핵심 무력이죠. 근데 수백 명의 하급 혁명수비대원과 바시즘 민병대들이 시위 진압 명령을 거부하거나 탈영했다. 뭐 이런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시위 중간에 보면 이란 당국이 이란 정권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시아파 민병대 대원들을 용병으로 고용해서 시위 진압에 동원했다 이런 또 의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약간 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란 정권의 핵심 기동인 이제 혁명수비대와 바시즈 민병대도 이제 이란 정권이 믿기 어렵고 그리고 대부분의 이란 국민들은 나보다 우리 자녀 세대가 더 가난할 것이다라고 믿고 있답니다.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란 정권도 국민 여론을 되돌릴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경제는 이미 재앙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미국이 공격하고 이란 정권이 요만큼 틈이 발생할 경우는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그리고 무너지면은 그 위에 새로운 정부가 꾸려져 가지고 착착착 새로운 나라로 건설해야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혁명수비대나 정규군 어느 쪽에도 단일한 지도자를 내세울 만큼 결속이 돼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결속이 돼 있으면은 이건 정권에게 총뿌리를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란 정권을 계속 분열시켜 놨죠. 그래서 이제 만약 이란 정권이 무너지고 공백 상태가 될 경우에는 군부대가 주도권을 놓고 서로 총질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죠. 더군다나 이란은 단일 민족이 아니죠. 페르시안이 한 61%이고 나머지는 아제르바이잔, 쿠르드, 루르, 발루치, 아랍, 투르크멘 이런 다양한 종족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제르바이잔은 전체 인구의 16% 되는데 이란 옆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이 있죠. 이란의 사태가 날 경우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이란 내 아제르바이잔계 소수민족의 분리주의를 부추길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쿠르드가 많이 사는 튀르키예도 또 한 몫을 또 챙기려고 할 것이고 이처럼 이란이 정권이 무너지면 주변 국가들이 다 개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전은 되게 치열하고 오래 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사우디와 이스라엘도 또 한 몫을 챙기려고 달려들 것이고요. 헬게이트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권력이 최고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이 이란은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공화정입니다. 이란 공화국, 이슬람 공화국인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거로 뽑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최고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슬람 법학자, 신학자가 최고 지도자인 이 특이한 구조인데 신정주의 국가라고 보면 되죠. 이게 이제 1979년에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던 루훌라 호메이니가 자체가 이제 이슬람 법학자, 신학자 출신이고 이 사람이 이슬람 법학자가 국가를 이끌어야 한다는 이론을 만들었는데 이슬람 율법이 이제 샤리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샤리아에 따라 국가를 운영하려면은 이슬람법을 가장 잘하는 최고의 법학자가 국가 위에 있어서 전체를 감독하고 이게 옳은지 그른지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런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란 대통령은 국민이 투표로 뽑지만 최고 지도자는 종교 지도자이자 국가 원수까지 겸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됩니다. 근데 종신제입니다. 근데 세습은 못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라흐바르인 이제 알리 하메네이는 자신이 암살이 되면은 자기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한다는 그런 술책을 꾸민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근데 라흐바르의 권한은 대단히 높은데 일단 대통령 선거에 나설 후보를 심사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헌법수호위원회인데 헌법수호위원회 위원장은 라흐바르는 아니지만 라흐바르의 영향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흐바르의 마음에 안 들면은 대통령 선거에도 나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한 사람이 후보가 뽑혀가 대통령이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인준할 수 있는 권한은 라흐바르한테 있습니다. 그리고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그리고 이란군의 최고 통수권도 갖고 있고요. 전쟁을 선포하고 평화협정을 맺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요. 최고 정책 결정권도 있고요. 대법원장과 판사, 검사 선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4개의 장관을 선임할 수 있는데 국방장관, 정보장관, 외무장관, 과학장관. 국방장관은 국가의 무력을 총괄하는 것이고 정보장관은 정보기관입니다. 그리고 외무장관은 국가의 외교를 총괄하는 거고 과학장관은 또 왜 선임하냐? 과학장관이 탄도미사일 개발을 합니다. 이런 초법적인 권한이 있는데 이번에 이란 정권이 무너질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체제가 올지 그다음에 내전이 벌어질지 모르겠으나 지금과 같은 신정체제는 지속하기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이란 국민들의 옛날에 자신을 탄압했던 팔레비 왕조가 좋았다. 팔레비 왕조로 돌아가자. 와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지금의 신정체제는 더 이상 지속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최근 중1 간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일본이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언급하는 움직임이 잦아졌습니다. 어떤 국제 정세의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봐야 할까요?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일본 내부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일본 내각부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18세 이상 일본인 1,534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이 결과가 지난 10일에 발표가 됐습니다. 일본의 동맹국 미국인데 미국 이외에 어떤 나라와 협력하는 게 일본의 평화 안전에 도움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한국을 꼽은 응답자가 57.1%입니다. 물론 이제 복수 응답을 전제로 한 질문이었는데 다음이 아세안인데 56.4%,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호주가 48.4%, 유럽연합 EU가 44.1%. 일본 내각부가 이 조사를 3년 내지 4년 주기로 하는데 한국이 1위를 차지한 건 이번 처음입니다. 가장 최근에 했던 조사가 2022년인데 아세안이 52.6%로 1위를 차지했고요. 한국이 51.4%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이 되게 나름 의미가 있는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가 이제 대만 사태 발언을 하고 난데 중일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중국 전투기가 사격 통제 레이더를 뭐 가동한다든지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폭격기 편대가 도쿄 방향으로 뭐 비행을 한다든지 그리고 중국이 이제 히토류 수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중국의 맞대응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본의 최대 동맹국이자 큰 형님인 미국이 이런 중국의 일련의 맞대응에 대해서 침묵하는 게 이제 일본으로서 불안하게 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말이 많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트루스 소셜에다가 엄청나게 많이 글을 올리는데 중국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는 침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대만 무죄로 중국을 자극하지 말라고 주문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이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부인을 했죠.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 조만간 정상회담을 갖자 이렇게 타진을 했는데 묵묵부답이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중국 정상 모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또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12월 12일 미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전화통화를 긴급으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전쟁 보도 자료에 따르면은 어떤 특정 행동, 사격 통제 레이더 가동이나 도쿄로의 비행 뭐 이런 특정 행동이 아니라 중국의 군사 활동 등이란 이제 포괄적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명확하게 우려를 표명한다 이런 표현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시진핑과 4월에 만나는데 그 전에 이제 거래 여지를 남겨두려고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일본이 중국 견제에 앞장서라 뭐 이런 또 얍삽한 전략을 이제 구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에 대해서 일본이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like-minded nation이라고 하는데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라고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과 같은 국가와 연대를 해서 미국에 대한 보험을 들려고 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앞으로 대만의 유사 사태,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인식을 한 생각도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한국에서도 일본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동아시아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2.4%가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 이런 답을 했죠. 이게 역대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중국을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과 일본의 대립이 장기화하고 미국이 이제 이처럼 전략이 변화하고 대만 위기와 한반도의 연동성이 높아지고 한국 여론이 이제 변화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더군다나 한국과 일본은 트럼프의 관세 압박이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라는 이제 공통적인 경제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손을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한국과 일본이 일정한 분야에서 전략적 이해를 일치하는 것은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소 10년간 이런 현상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물론 부침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독도 문제나 과거사 문제는 때에 따라서 이런 관계를 발목을 잡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흐름을 뒤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북핵 대응과 중국 변수 사이에서 한일 협력을 어떻게 조율해야 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국은 한일협력을 설계할 때 목표는 분명히 형식은 절제 이런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은 하되 공통의 적은 특정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공식적인 목적은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이 중국이나 대만, 남중국해는 직접적인 공동 대응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일본에 대해서 강조하고 중국에 대해서 강조하고요. 왜냐면 이제 한국에게서 북핵은 존재적 위협인데 중국은 그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관리 대상의 변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존재적 위협인 북한 핵과 그다음에 관리 대상 변수인 중국을
속는 순간 한국은 대중봉쇄 전초 최전선으로 돌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본과 선별적인 사안과 기능 중심으로 이제 협력을 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뭐 미사일 경보나 추적 정보를 공유하는 것, 대북 제재를 이행하기 위해 세상 차단을 하는 것, 사이버나 우주 감시를 해서 협력하는 것, 재난 구조나 인도주의적 작전을 같이 공동을 펼치는 것, 이런 것들에서는 분명히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또 한중일 정상회의 같은 이런 또 뭐 다자간 채널을 또 우리가 중간에 서서 가동을 하는 것, 그런 것도 필요하고요. 중국에는 끊임없이 한국과 일본이 안보 협력하는 거는 중국을 배제하거나 공격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을 가상적국으로 설정한 훈련에 절대 참가하지 말아야 되고, 대만 유사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가 자동으로 개입하겠다, 이런 약속도 하지 말아야 되며, 한일의 안보 협력은 전쟁 동맹의 성격이 아니다. 가는 시발점도 아니다. 다만 위기 관리의 차원이다. 그래서 안보의 개념을 군사에서 경제 기술 영역으로 확장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히토류 같은 핵심 강물에 대한 중국의 통제라든지 반도체 소재 같은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일이 이제 공동으로 비축 제도를 운영하거나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왜냐면 이제 중국의 자원 무기에 대해서 양국이 공동을 개혁해서 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발 사이버 공격이나 또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첨단 기술 유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일이 이제 공동 방어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북아 긴장이 군사 영역으로 확산되는 흐름은 한국 외교에 어떤 부담을 주고 있나요? 예,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높아지면은 결국 이제 이 지역에서 국제 질서가 협상에서 억제, 외교에서 군사, 유연성에서 편가르기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최전선에 나서게 돼 있죠. 북한과 맞닿아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군사적 오판이 실제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외교적 모욕성을 유지할 시간과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은 뭐 한 번 실수를 하도 재정비할 여유가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공간적으로나 어떤 역량에서 보나. 미국은 이제 점점 이제 한국에게 더 강력한 안보 인체화를 요구하겠죠. 확실하게 미국 편에 서라는 끊임없이 요구할 것이죠. 그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가시화도 요구할 것이고, 대중 견제에 대한 입장 표명도 요구할 것이고, 군사적 역할 분담 확대도 요구할 것이고, 이렇게 될수록 중국은 이를 이제 아시아판 나토의 실체화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만들려 한다. 중국을 포위하려 한다. 그래서 이제 미중 갈등과 중일 갈등이 동북아시아에서 계속 더 높아질 경우는 대치 구도가 단단하게 굳어져서 한반도 문제가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패권 경쟁의 종속 변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핵 문제가 우리한테 되게 생존에 직결한 중요한 문제인데 미중 전략 경쟁의 하위 이슈로 밀려나가게 되고요. 한반도의 긴장 문제가 대만이나 남중국해와 패키지로 한데 묶여가지고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 발언권이 약하게 되고 의제 설정권이 약하게 돼서 위기 관리의 주도권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위기가 부차적 전장으로 인식이 돼 한국은 결국 이제 동북아시아에서 주연이 아닌 조연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북아시아 군사는 우발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높이는데 특히 이제 군용기 함정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회색지대가 있지 않습니까? 영유권 문제이 있는 이런 지역에서 이런 군적에서 초계 활동을 일어서 영유권의 근거를 쌓아가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양국의 군용기나 함정이 근접할 경우에는 또 우발적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러면 한국엔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기 비용은 결국 한국의 덤탱이 씌우는 구조가 됩니다. 결정은 미국과 중국이 하고. 일본의 이런 변화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달라졌다는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 위상이 달라졌는데 필요성이 높아졌다. 쉽게 말씀이 그런 겁니다. 과거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인식은 미일 동맹의 부속 변수, 그리고 필요하면은 한국과 갈등을 일으켜도 감내해도 괜찮다. 우리한테 별 피해도 아니고 별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한반도 안보 없이는 일본의 본토 방어가 불가능은 아니지만 불안전하다. 이 정도의 인식을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이 빠지면은 미일의 이제 전략 구상도 어렵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관리 대상에서 필요한 파트너로 격상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전략적 위상은 일본에게 있어서 이제 올라갔지만은 조건부고 아직까지 일본은 한국을 동등한 전략적 파트너로 또는 전략적 설계자로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거사나 독도 이슈는 언제든지
재점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일본의 태도 변화를 이제 관계 개선의 결과로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감정적으로 이제 일본이 과거사를 뭐 사과했다 안 했다 이런 걸 연계한 뭐 이런 것들도 금물이라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한일의 지금의 협력을 좀 더 구조화, 규칙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일본이 한국을 우회하지 않도록 경로우전성이라죠. 경로우전성을 만드는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본의 한국 인신 변화는 한국의 전략적 위상이 올라갔다는 신호이지 그것이 존중의 증거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 총리가 유사시에 일본이 미군과 함께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갈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을 한 게 또 파장인데요. 해당 내용을 전해주신다면요.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일본의 한 TV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발언을 했는데 그게 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소개를 드리자면은 대만에서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된다. 그리고 미국과 공동 행동을 취하는 것도 있을 것이다.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무엇도 하지 않고 도망치면은 미일 동맹은 무너진다. 이제 다만 현재 법률 범위 안에서 대만에서 일본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지만은 이게 파급 효과를 다 막지 못했죠. 이게 이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지금 이제 전쟁부를 바뀌었는데 정책담당 차관이 이제 일본에 방문을 앞두고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의 유사 사태 때 미국과 행동을 같이 하겠다 이런 뜻을 전달했다 뭐 이렇게 해석이 나오지만은 중국이 당연히 반발하죠. 특히 이제 거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은 대만에 간섭할 자격이 없다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이제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지난해 11월 일본 의회에서 한 발언이 있죠. 대만 사태에 개입하겠다는 그 발언 이후에 중일 관계가 많이 나빠지니까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중국과 대화는 열려 있다 이런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 중국은 이제 히토류 수출 제한까지 아주 더 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중일 관계가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는 상황입니다.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현지에서 어느 정도 수위의 발언으로 받아들이고 있나요? 이게 이제 문구로 본다면 단순하게 이제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대만에 갈 수 있다 이 정도인데 그게 아니라 미일 동맹의 운명을 대만 문제와 직접 결부했다. 그래서 역대급 수위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 정부는 대만의 유사 사태에 대해서는 개별적 상황을 판단하겠다 뭐 이런 원칙론 뒤에 숨어 있습니다. 모호성을 유지했는데 다카이치 총리는 이번에 일본인뿐만 아니라 미국인까지 구하러 가야 한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군과의 공동 행동 가능성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데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해외에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군대가 출동해서 그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자국민을 구하는 군사작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투원 후송작전이 있는데 영어로 NEO, Non-Combatant Evacuation Operation, 비전투원 후송작전, NEO 작전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런 게 단순하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NEO 작전을 넘어서서 사실상 미군과 군사 공동작전을 하겠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이 표현이 되게 센데요. 미군이 공격받을 때 일본이 도망치면 동맹은 붕괴한다. 이거에 이제 바로 공동 군사작전을 하겠다는 이런 표현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강하게 표현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의 비용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일본은 미국을 향해서 너희랑 같이 싸울 준비가 돼 있다. 이런 신호를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다카이치 총리가 이 프로그램에서 또 의미 있는 발언을 했는데 대만과 일본의 영토니까 요나구니 섬입니다. 거리는 도쿄에서 이제 아타미 섬 약 110km 둘 다. 그 거리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본토의 안보 문제다. 그래서 대중에게 확실하게 알리고자 한다. 그런 뜻이겠죠. 일본 야당은 반발하죠. 당연히. 국제적 긴장을 필요 이상으로 고조한 아주 즉흥적이고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본 여당은 당연히 전략적 준비하는 건 당연하지 않냐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되게 곤혹스러워하고 있죠. 일본 국민들은 혹시 또 뭐 경제 보복이 더 오지 않나 중국의 경제 보복이 그리고 전쟁 위험성이 커지지 않나 이런 걸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적 스승이자 선배라고 할 수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대만 유사는 일본 유사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나간 거죠. 그리고 군사 행동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는 게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이라를 비롯한 일본의 보수 세력들은 헌법을 개정해서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에 앞서서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발언은 일본 국민에게 우리가 이렇게 갈 거니까 잘 알아들어 이렇게 갈 거야 이런 걸 알려주는 고도의 정치적 수사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중국이 특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핵심 표현은 무엇이었다고 보십니까? 지난해 11월과 이번 발언에 세 가지 키워드가 중국의 영리를 건드렸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첫째, 존립 위기 사태. 둘째, 미일 동맹의 붕괴. 셋째, 대만과 일본의 거리는 도쿄와 아타미 정도다. 이 세 가지 발언입니다. 일단 존립 위기 사태부터 말씀해 드리자면 이제 발단은 다카이치 사내 총리가 지난해 11월 8일 일본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시에 관련한 질문을 받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해상 봉쇄를 풀기에 미군이 오면 이를 막기 위해 중국이 무언가 무력을 행사하는 사태도 가정할 수 있다.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를 수반한다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는 경우라고 생각한다. 단순히 민간 선박이 늘어나서 지나가기가 어려운 것은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하지 않겠지만 전쟁 상황에서 해상이 봉쇄되고 드론이 날아다니면은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실제로 발생한 사태에 따라서 정부가 모든 정보를 종합해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안전장치를 덧붙였는데 발언의 폭발력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안보 법제에서 이제 존립 위기 사태라는 것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국, 미국을 지칭합니다. 미국이 공격을 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을 받는 이제 그런 상황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존립 위기 사태라는 걸 표현을 했다는 것은 일본이 이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하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대만 문제를 구실로 삼아서 자위대가 군사 개입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되게 민감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미일 동맹의 붕괴 발언은 대만 유사 사태 때 미군에 참여한다면은 일본이 미군을 돕기 위해서 반드시 함께 싸우겠다. 이런 것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죠. 중국은 이제 대만을 핵심 이익이라고 생각하고 대만 문제를 내정에 보는데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가 미일 동맹이라는 외부의 세력의 틀 안에서 대만 문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겠다고 공언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중국 외교부 총리가 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한 것이고요. 그리고 대만과 일본 정리 거리는 뭐 도쿄 아타미 정도 이 발언은 중국의 신경을 가장 날카롭게 건드리는 것인데 대만의 위기가 곧 오키나와의 위기고 오키나와 위기는 일본 본토 위기다. 이렇게 지리적 일체화 전략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만의 다카이치 총리의 그 정치적 스승인 아베 신조 전 총리가 대만 유사는 일본의 유사라고 하는데 이 주장을 더 직관적으로 일본 국민이 피부에 와닿게 표현한 것이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세 개의 키워드는 저희에 대해서 중국은 일본이 이제 과거 1895년부터 1945년까지 대만을 식민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대만에 대해서 영토적 야욕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은 대만의 종주국은 일본이다. 이런 향수를 가지고 있다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특히 이 지리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지리적 금접성을 이유로 해서 한반도를 분명히 일본의 영토로 삼아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는데 그와 유사하게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을 의심을 하면서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 시절에 생존권 논리를 다시 되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중국이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차관의 방위를 앞둔 시점에 이런 발언이 나온 점 미일 동맹과 어떤 관련이 있어 보이나요? 뭐 이제 트럼프가 동맹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엘브리지 콜비 미 전쟁부 차관의 일본 방문 이전에 미국 국방전략서 NDS가 발표했는데 거기에 특히 또 동맹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국방비 3.5%, GDP 3.5% 인상 뭐 이런 등등 해서 미국의 동맹국이 스스로 지키는데 미국이 제한적으로 돕겠다 뭐 이런 발언도 나오고 근데 그때 나온 발언이기 때문에 일본의 치밀한 선제적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의심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특히 이제 콜비가 이런 큰 틀을 짰는데 콜비는 이제 과거에 일본이 스스로를 지키지 않으면 미국도 돕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은 미군뿐만 아니라 미국인까지 구할할 것이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메시지를 이번에 전달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트럼프를 비롯한 이제 미국의 지도부에게 일본은 이제까지 무임승차했는데 앞으로는 미군과 같이 피를 흘리는 혈맹으로 갈 준비가 다 돼 있다. 그런 거를 입증하려 하지 않았나. 그리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주일 미군 관련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먼저 차지하려는 전략이 아닌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의 기조는 쿨비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미국의 대만 어제 전략에 일본이 완벽하게 동기화할 것이다. 이런 걸 보여준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이제 미일 동맹에서 미국은 창이고 일본은 방패라는 이런 구조가 있었는데 거기서 더 나아가 일본도 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 얘기 들으면은 비전투원 후송 같은 최소한 니오 작전에서는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이런 것을 시사하면서
결국 미국에 잘 보이려고 먼저 선수를 쳤다고 보면 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동북아 안보 구도는 앞으로 어떻게 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십니까? 이 대만 문제가 이제 동북아시아 안보 구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건데, 이 대만 문제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과 미국, 일본 이 삼각축과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 삼각축 블록 간의 대결이 단단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시아 전체가 대만 변수의 인질로 돼버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일본은 앞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모호성보다는 확실하게 개 의지를 밝히면서 억제를 하겠다. 이렇게 점점 더 이런 스탠스를 더 강화할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태도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우발적인 무력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왜냐면은 억제는 신뢰가 바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마음 먹으면 너 때릴 거야. 이런 의지를 상대에게 각인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은 실제로 한 대 때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은 이 대결 구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또 드러날 것이고, 단일 전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그리고 대만까지 한꺼번에 동시에 다룰 수 있는 전구, 시어터를 만들어가지고 한반도 방위 변수를 미국 입장에서는 이 동북아시아 전체로 이렇게 확장시키는 건데요. 이런 단일 전구가 다시 또 불거지게 되고, 미국과 일본이 한국의 역할 분담을 확실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러면 이건 되게 한국에서는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과의 경제 외교 리스크는 더 커지게 되고요. 북한이 이를 노려서 기회주의적 도발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고요. 한국은 참가자도 될 수 없고 방관자도 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러지도 뭐 저러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와중에서도 외교 군사적 대립과 별개로 반도체와 첨단 기술을 장악하려는 경제 전쟁도 활발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또 연계해서 또 벌어질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난제와 위기가 한국에게 무차별적으로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데, 이제 국익과 실용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이 필수인데, 이 난국을 좀 정부가 잘 극복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지금 날씨가 무척 춥습니다. 이 스튜디오로 촬영하려고 이동하는 한 10분 동안 걸어온 동안에도 정말 손발이 얼 정도로 바람이 매서운데, 이런 환경에서도 여러분께 동북아시아의 안보 정세가 정말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두 발을 벗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것은 최전방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덕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군 장병 여러분 다 수고 많으시고, 혹시 길 가다가 전투복 입은 우리 장병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저 수고한다, 니도 최고다,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